예, 신윤성입니다. 불러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아, 귀하게 오셨는데 실망시켜 드릴 게 뻔해서 먼저 송구 한번 듭니다. 이 좋은 장소에 와서 이 장소에 있으면 절로 기분이 좋아지는 듯한데 제 말로 기분을 상하게 해드릴까봐 좀 저기 걱정도 됩니다. 양해하시고 좀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가져온 것은 이곳이 순교자를 위한 성지만큼 그와 연관된 내용을 가지고 설명드리려고 편집을 노력해서 해왔습니다. 그래서 제목을 스스로 추방된 자들을 위한 문화풍경이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주어진 시간 동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프로그램에는 제가 중간에 인터미션 시간이 있던데 제가 강의가 이게 끊어지는 걸 제가 좋아하지가 못해서 그냥 곧장 강의를 다 하겠습니다. 혹시 쉬셔야 되는 분은 뭐 마음대로 나가서 쉬셔도 전혀 무방하겠습니다. 이 불을 좀 꺼주시면 이 화면이 잘 보일 것 같은데. 저는 올 가을에 10월 말부터 비엔나 퀸스틀 하우스라고 하는 우리말로 하면 예총회관이 될 건데 그 초청을 받아서 제가 개인 전시회를 한 달 동안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서 꺼주십사고 부탁드렸는데 거기에서 제목을 저에게 달라 그래서 전시회 제목을 달라 그래서 건축과 말이라고 한 제목을 제가 주었습니다. 저는 이 언어가 말이 재건축에서는 대단히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이 주제로 하겠다고 했더니 거기에서 대단한 관심을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내용을 잠시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독일의 철학자 하이데커가 언어라고 하는 것은 존재의 집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들 모두가 언어가 있음으로써 존재하게 된다고 하는 그 내용입니다. 전 이 말에 굉장히 많은 어떤 묵상을 하게 됩니다. 이 말을 제가 저희 언어로 바꾸면은 그러므로 이 건축은 언어의 존재이다라고 제가 말을 슬쩍 바꾸었습니다. 저는 그렇게 이렇게 믿습니다. 재건축은 언어가 존재해 있는 것이 저희 건축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제가 만든 건축 속에서 독일의 좀 불행한 인생을 살았던 시인 휄르린의 말을 빌려서 시적으로 인간은 거주한다고 저는 그렇게 얘기합니다. 하이데거도 이 말을 인용을 했습니다. 무슨 낭만적으로 인간이 시처럼 산다고 하는 말이 아니라 시어를 가지고 시인이 하나의 자기의 세계를 상상하고 자기의 세계를 지어내듯이 우리 인간도 마찬가지로 건축가가 만든 그런 어떤 혹은 스스로 지은 집 속에서 건축 의휘를 통해서 건축을 짓고 그 속에서 상상과 몽상으로 자기의 삶을 보낸다고 저는 그렇게 믿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에도 요한복음서를 보면 1장 1절에 태초에 말씀이 계셨느니라고 나와 있습니다. 모든 만물의 시작이 말씀이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고 이어지는 구절을 보면은 그 말씀이 하나님과 같이 계셨고 그가 바로 하나님이고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그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말씀 자체가 진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 말 또한 굳게 믿습니다. 언어라고 하는 것은 인간의 집단 지성이 이루어서 만든 것입니다.
그러니까 언어 속에는 항상 그 언어가 뜻하는 진리가 있다고 저는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그래서 또 성경 구절을 인용하면 창세기에 보면은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인간이 아담이 그 모든 만물의 이름을 짓도록 하나님이 허락하셨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 아담이 모든 사물, 풀과 식물, 여러 가지 사물들의 아담이 이름을 붙임으로써 비로소 그 사물이 존재하게 되었다고 이렇게 성경에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이름이라고 하는 것은 이토록 굉장히 중요한 것이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공자가 정명이란 말을 쓰면서 이름의 중요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공군신신 부부자자, 임금은 임금답고 신하는 신하답고 아버지는 아버지답고 아들은 아들다울 때 바로 나라가 선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이름이 주어지면 이 이름에 맞는 말과 이름에 맞는 그런 행위를 하는 것이 이 세계를 온전하게 만드는 일이라고 공자가 얘기합니다. 그토록 이름은 말은 그토록 굉장히 중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감명 깊게 읽었던 두 책이 이 침묵의 세계와 인간과 말이란 책입니다. 독일의 영성 철학자 막스 피카르트가 쓴 책입니다. 저는 이 책을 통해서 상당히 많은 어떤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특히 이 사람이 쓴 침묵의 세계라고 한 것을 보면은 말의 중요성에 대해서, 언어의 중요성에 대해서 누누이 설명합니다. 언어는 우리가 태어나기 전에 이미 주어진 것입니다. 인간 이전에 언어는 이미 있었던 것입니다. 사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언어는 우리가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언어는 다가온다고 그랬습니다. 세상에는 언어 말고도 잡음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잡음어는 요즘 MZ 세대들이 만드는 그런 어떤 여러 가지 다른 이 혼합어들인데, 이 언어도 사실은 우리들의 집단지성이 걸러내면은 나중에는 언어가 되면은 그래서 영원히 살아남아서 후대에게 전해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언어를 사용하는 것이 우리가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언어가 우리에게 다가온다고 이게 막스 피카르트는 얘기합니다. 그 언어는 언제 다가오냐면은 침묵할 때 언어가 우리 다가오는데, 그때 그 언어를 잡을 수 있어야 바른 말을 하게 된다고 이 막스 피카르트는 이야기합니다. 제가 좋아하는 또 다른 이 소설가가 오란 파묵, 터키의 노벨 문학상을 받은 사람입니다. 저하고 나이도 똑같습니다. 그리고 사실은 이 사람은 소설가 되기 전에 이스탄불 공과대학에서 건축가가 되려고 건축을 먼저 공부한 사람입니다. 그러다가 건축의 뜻을 버리고 그냥 글 쓰는 일로 이제 직업을 바꿉니다. 지금은 컬럼비아 대학 교수로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사람이 노벨상 받은 후에 쓴 책이 순수 발목한 책이 1권, 2권으로 되어서 우리나라에도 번역되어서 널리 읽혀졌는데, 저는 이 소설을 읽고 굉장히 한동안 빠져들었습니다. 이 소설은 이 사람이 어떤 퓨션이라고 하는 여주인공을 사랑하는 먼 친척의 둘의 이야기입니다. 이 순수한 그런 어떤 사랑을 이게 우여곡절 끝에 전개해 나가다가 이 여성이 이 피슌이 교통사고로 결혼식을 마침내 한 날 교통사고로 이 목숨을 잃습니다. 그렇지만 오랫동안 짝사랑하던 이 주인공이 이 피슌이라는 여성 몰래 피슌의 어릴 때부터의 살던 물건들을 하나하나씩 자기들이 모읍니다. 모아가지고 피슌이 이게 운명을 했을 때 이거 가지고 박물관을 만들겠다고 하는 계획을 가지고 있는 게 이 소설의 이 스토리고, 실제로 그렇게 박물관을 갖다가 이렇게 만듭니다.
이스탄불 시내에 이 순수 박물관이라는 이름으로 되어 있습니다. 박물관에 들어가 보면은 이 피순이라고 하는 여자가 피던 담배꽁초도 피순 몰래 이렇게 수집을 해서 전시를 이렇게 해놓고, 피순이 입던 옷들 그리고 쓰던 도구들, 사소한 우리 일상의 물건들을 모조리 모아서 이 순수박물관이라는 이름으로, 이 순수박물관 있는 이 건물도 피순이 살던 그런 집을 구매해서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저는 이 사실에 대해서, 야, 소설가가 하나의 이 소설을 쓰기 위해서 얼만큼 이게 다큐멘터리를 이렇게 관찰을 하고, 또한 이 주인공은 이 지고의 사랑을 이루기 위해서 얼마만큼 이 집요해야 이러한 어떤 사랑을 이루는가에 대한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제 감동은 전부 다 다음 사실 앞에서 무너지고 맙니다. 이 오로한 파묵이 그 다음에 쓴 책이 소설과 소설가인데, 이 책에 보면은 순수박물관이라고 하는 그 사건이 모두 다 허구였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허구의 사람, 허구의 대상을 놓아놓고 그 사람이 섬직한 그런 물건들을 다 모아서 마치 그것이 실제인 양 하고 소설을 쓰고 그걸 전시까지 하고 박물관까지 만들었다는 사실에 대해서 이 사람이 갖고 있는 그런 어떤 이 집요성이라 그럴까, 아니면은 어떤 상상력, 어떤 뭐 전체를, 이 세계를 관통하고 있는 그런 어떤 파악, 이 장악력에 대해서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이 사람이 쓴 이 소설과 소설가라는 책의 내용을 보면은 소설가로서 소설을 쓸 때의 내용이 들어있는데, 저는 가만히 보다가 이 소설이 아니라 소설 쓰는 것이 건축 설계고 소설가가 건축가라고 단어만 바꾸면은 이것이 그대로 건축가가 건축 설계를 하는 것과 거의 똑같다고 하는 사실을 저는 발견을 하고 말았습니다. 지금 이 오로한 파묵이 쓴 글과 제가 그것을 소설을 건축 설계로, 소설가를 건축가로 바꾼 그 붉은색으로 쓴 글씨가 그렇습니다. 어떤 건축가는 단어적이고 어떤 건축가는 시각적이다. 소설가가 그렇다고 그러는데 건축가는 틀림없이 그렇습니다. 소설쓰기는 단어로 그림을 그리는 것이라고 그러는데 건축가는 단어로 공간을 조직하는 것이라고 저는 그렇게 알고 있는 것입니다. 똑같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단지 도구만 다를 뿐이지 그 프로세스는 똑같다고 하는 사실을 여기서 저는 확인을 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저는 얼마 전에 작은 책을 하나 썼습니다. 이 낙동강 주변에 있는 제가 설계한 건축들을 모아서 하나의 순례 길을 엮고 그것을 소울스케이프, 영성의 풍경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이게 출간을 한 적이 있습니다. 이 출간을 하면서 이 출판사에서 저에게 이 작가 소개를 직접 써서 보내달라고 해서 어떻게 쓸까 하다가 그냥 뭐 최근에는 그냥 승효상, 그냥 건축가 이렇게만 쓰는데 뭔가 이게 달리 쓰고 싶어서 쓴 글이 작가 소개, 제가 쓴 이 글입니다. 집짓기와 글짓기가 저는 같은 일이라고 생각하고, 이 건축 설계를 하는 것은 말을 설정하고 그 말에 합당한 건축 어휘를 발굴한 후에 이것들 논리 속에서 창조적으로 서술을 하는 일이 건축 설계라고 믿는다고 저는 이렇게 썼습니다. 그만큼 글쓰기와 건축 설계는 저는 같은 것이라고 저는 믿고 있는 겁니다. 오래전에 읽은 이 책 가운데 아직도 저를 좌지우지하는 글귀가 이 한나 아렌트라고 하는 여성 철학자가 인용한 소크라테스의 이야기입니다. 자신과 불일치하는 것보다도 세계 전체와 불일치하는 것이 낫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뭐 간단히 이야기하면 네 멋대로 살아라고 하는 뭐 이런 이야기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믿는 것, 신념이 중요하다면 그것이 남이 어떻게 하든 그 신념을 지키라고 하는 이 이야기를 저는 남보다 좀 일찍 알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래전에 재건축을 한다고 할 때 저는 이 김수건 선생님이라고 하는 한국 건축의 태두 선생님 문화에서 15년을 수련을 하다가 1989년에 그 김수건 선생님께서 1986년에 돌아가시고 3년을 그 사무실을 맡아서 있다가 저는 1989년에 제 사무실을 열고 승효상의 건축을 하겠다고 독립을 그때 했습니다. 그때 어떻게 15년 동안 김수건 건축만 하고 살았으니까 재건축이 뭔지를 알 수가 없을 때, 심지어는 제가 누구인지조차도 알지 못했을 때 굉장히 방황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2, 3년 동안 여러 가지 모색을 거치고 나서 제가 만든 말 아닙니다. 막스 피카르트에 의하면 저에게 다가온 말이 빈자의 미학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빈자의 미학, 가난한 사람을 위한 미학이 아니라 가난할 줄 아는 사람을 위한 미학. 이 말이 저에게 다가와서 이 말로 저는 저희 건축을 시작하겠다고 그렇게 선언을 했습니다. 더러는 뭐 격려해 주는 사람도 있었지만은 더러는 비난하고 이 빈정거리는 사람도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이미 그렇게 말을 해놓으면 나중에 그걸 고쳐야 될 때 곤란하지 않겠느냐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렇지만 30몇 년 전에 이 말의 아름다움에 대해서 미처 깨닫지 못했지만은 저는 이 말이 갖고 있는 그런 어떤 뭔가 이 말이 저한테 주는 진리를 느낄 수 있었고, 그것을 붙잡으려고 노력을 했고, 지난 36년 동안 그 노력으로 제 건축을 이루어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 사이에 이 말을 만든 게 1992년인데 10년 후에 현대미술관에서, 국립현대미술관에서 제 건축가로서는 처음으로 올해의 작가에 선정이 되어서 큰 전시회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그 10년 사이에 제가 빈자의 미학이라고 하는 이 주제를 놓고 만들었던 말들을 여기에 전시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왼쪽에 보시면 여러 가지 말들이 있습니다. 이후에도 이 빈자의 미학을 주장하기 위해서 긍정받기 위해서 여러 가지 또 다른 단어들을 만들어낸 게 제 지난 36년 승효상 건축을 해온 그런 어떤 과정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을 겁니다. 여기서 나타난 이 글자들이, 이 언어들이 제가 제 건축을 저를 지탱하는 그런 어떤 단어들이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빈자의 미학이라는 책을 1996년에 발간했지만은 제가 그 사이에 이 말들로 인해서 이 말들을 때로는 변명하고 변호하기 위해서 또 다른 말을 만들어내고, 계속 그러다 보니까 말을 갖다가 계속 나와서 그걸 해명하기 위해서 저는 건축가로서는 드물게 여러 권의 책을 펴낸 건축가이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저는 속으로 마지막으로 제가 아무리 많은 책들을 펴냈다고 하더라도 마지막으로 펴낼 책이 빈자의 미학 재론이라는 책입니다. 저는 이 책을 마지막으로 펴내고 제 건축의 여정을 끝내려고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있는 게 원래의 빈자의 미학의 도시 공간 기능 형태라는 4가지 실천 항목을 이미 썼는데, 그동안 30여 년 동안 건축을 하면서 기억과 영성에 관한 부분이 추가로 이게 더 중요한 실천 항목으로 자리를 잡아서 6가지 챕터로 빈자의 미학 재론을 쓰는 게 제 건축의 마지막 그런 여정이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건축 설계를 할 때는 어떤 단어를 떠올리지 않으면 풀이가 안 되는, 주제어가 생각나지만 풀이가 되지 않습니다. 예컨대 최근에 설계를 하고 완공을 한 집이 제주도에 있는 리조트 스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애월 한거라고 하는 이름을 제가 지었습니다.
장소는 애월이라고 하는 곳에 있습니다. 애월 이 지도에서 대동여지도에 보시는 표시된 부분이 애월인데, 애월은 말이 참 너무 아름다운 단어입니다. 제가 이제 포인트가 없어서 짚지를 못하지만은 저 애자를 보시면은 애자의 그 한자의 원리가 절벽이 오른쪽에 그려져 있고 물수변이 삼수가 이제 옆에 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절벽에 물이 치는 모습을 그린 게 애자입니다. 그래서 절벽을 치는 물, 그래서 물가애가 이 애자입니다. 그러니까 그 옆에 달을 붙이면은 물가에 떠 있는 달이라고 하는 게 애월의 뜻이니까, 이 지명이 오래전부터, 이 지명은 수백 년 전부터 써졌을 것인데, 얼만큼 이곳이 장소가 아름다웠길래 애월이란 뜻을 가지게 됐을까에서부터 저에게 주어진 건축의 이 풀이가 시작이 되어집니다. 실제로 부탁을 받고 장소에 가봤더니 한 40여 그루의 200~300년 된 소나무가 울창해 있었습니다. 이미 수백 년을 이 땅을 점거를 했으니까 소나무를 베어낼 그런 어떤 능력이 제에게는 없어서 어떤 나무도 베어내지 않겠다고 제가 이제 약속을 하고, 여기는 나무 한 그루 한 그루를 전부 다 쓰다듬으면서 약속을 했습니다. 소나무를 당신들이 이 땅의 주인이니 당신을 잘 모시겠다고 제가 약속을 하고, 소나무마다 영역을 전부 다 이렇게 설정을 해 주었습니다. 영역끼리 연결을 갖다가 이렇게 연결도를 만들고요. 소나무 영역을 이게 공간화 시키기 위해서 그 주변에 벽과 주어진 집들을 갖다 설정하고, 소나무가 마당의 주인이 됩니다. 그리고 요소에 활기를 불어넣기 위해서 물길을 만들고, 그래서 전체의 이 마스터 플랜을 이렇게 그렸습니다. 집들이 그러다 보니까 집들이 이 집주인은 리조트 호텔 비슷하니까 집을 한 동이나 2동을 설계해 주길 바랐겠지만은 미안하지만은 24동을 설계를 해주고 말았습니다. 그 집의 이름도 철저히 소나무에 따라 지었습니다. 소나무가 2그루 있으면 이송제고, 6그루 있으면 육송제고, 소나무가 없으면 무송제고, 소나무 숲 가운데 있으면 송중헌이고, 소나무 밑에 있으면 송하암이고, 이런 식으로 전부 다 철저히 소나무를 기억하게 하는 그런 집 이름들을 각자에 다 지어서 전체를 조직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타난 게 이 형식입니다. 모두가 소나무가 주인이 된 이런 집입니다. 애월한 거, 그러니까 여기서는 이 물가에 있던 달 속에서 한가롭게 거주한다고 하는 이 이름을 제가 덧붙여서 지어주고, 새로운 특히 제주도는 그냥 가서 흥청망청 노는 게 아니라 제주도가 가지고 있는 슬픈 역사를 보면은 이 속에서 가서 사유하고 묵상할 수 있는 그런 어떤 근거가 되는 곳입니다. 그래서 결국 지난 5월에 지난달에 이렇게 완공을 하고 지금은 오픈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여러분들도 혹시 가실 기회가 있으시면 가셔서 이곳에 있는 소나무가 주인된 이 땅에 흐르는 이 아름다운 풍경을 즐길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식당도 있고요. 이 도서관도 있습니다. 도서관 주인은 제 책으로만 채우겠다고 말하고 있는데, 제 책이 그렇게 많지가 않아서 채워질 리가 없죠. 그리고 여차한 부분은 제일 큰 소나무는 담장 만들고, 긴 이 벤치를 두고 나서 이끼 정원을 만들어서 무화유원이라고 이름을 붙였습니다. 그리고 언덕이 하나 있는데 이게 종탑을 하나 만들고 조각통도 만들어서 이 종이 아침 저녁으로 치도록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산라산이 보이고요. 그리고 돌았으면 이 바다가 보이는 그런 제주도의 지맥 위에 위치한 그런 리조트 스테이 하우스입니다.
물론 이 시바네스의 풍경도 늘 이 소나무가 마주할 수밖에 없는 그런 운명을 지니고 있고요. 언덕 뒤에는 이 사우나가 있는데, 제가 생각에는 세계에서 가장 아름다운 사우나가 아닐까. 아주 작은 규모지만은 말이 뛰노는 모습을 보면서 몸을 닦을 수 있는 그런 곳입니다. 두 동이었는데 이것은 한 채는 새화루, 하나는 새월루라고 이름을 지어줬습니다. 결국 이곳에서 이루어지는 것은 주어진 소나무, 그리고 이게 붙여진 이름대로 이 속에서 이 아름다운 그런 어떤 장기든 그런 거주의 삶이 이루어질 수 있으리라고 생각됩니다. 이 모두가 언어에서, 말에서 비롯된 그런 어떤 건축 설계라고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자 하는 겁니다. 그리고 저에게 주어진 이 과제가 이곳에 남양성모성지 순교자 기념묘역을 설계해달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이 프로젝트의 중요한 단어 두 가지는 아마 순교와 묘일 것입니다. 여기서 이루어진 행위와 그것을 위한 시설, 이 두 단어가 키워드일 것입니다. 그렇다면 순교란 무엇이며 묘라고 하는 것은 무엇인가를 먼저 파악하지 않으면 이 문제, 주어진 과제는 해결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해서 묘라고 하는 것이 무엇일까 하는 겁니다. 제가 설계한 이 공원 묘지가 시안추모공원 중에 하나인데, 보통 우리의 묘는 오른쪽 위의 그림처럼 저렇게 시장 바닥에 널려 있는 그런 어떤 좌판대처럼 이렇게 놓이는 게 우리가 보는 묘입니다. 묘에는 과연 누가 거주하고 있을까 하는 겁니다. 우리 인간은 영혼, 육체 이 네 가지 이 요소로 구성되어 있죠. 사람이 죽으면은 육체는 뼈와 살은 없어집니다. 화장을 하게 되면 더더구나 사라지고 맙니다. 남는 것은 영과 혼인데, 혼은 우리의 마음, 열정 같은 것이니까 육체가 소멸되면 혼도 사라져 버립니다. 남는 것은 영입니다. 영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살 때도 나갈 수가 있어서, 우리의 육체가 쓰러지면 영은 당연히 육체를 빠져나와서 어딘가로, 천국으로 혹은 어딘가로 이게 빠져나가는 게 영입니다. 그러니까 무덤에는 우리의 실체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럼 무덤은 뭐 때문에 만들까요? 현명한 인디언들은 이렇게 노래를 합니다. 내 무덤 앞에 와서 울지 마십시오. 나는 거기 없습니다. 나는 천개의 바람이 되어 하늘을 떠돌다가 당신에게 갑니다. 이게 인디언들의 노래고, 천개의 바람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많은 가수들에 의해서 불려진 그런 노래입니다. 그러니까 무덤은, 이 노래가 지혜로운 인디언이 이야기하는 바로는 무덤에는 아무도 우리가 죽은 자가 없다고 하는 겁니다. 무덤에는 죽은 자에 대한 기억만 있고, 그 기억을 토대로 찾아가는 자가 자기 스스로를, 자기 삶을 성찰하기 위해서 만드는 게 무덤의 본질이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곳은, 제가 설계한 곳은, 이것은 죽은 자를 위한 곳이 아니라 찾아가는 자, 남은 자인 우리를 위한 그런 어떤 새로운 특별한 도시, 마을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언덕에 있는 시설이라서 이 시설인데, 입구에 가면은 이건 다른 세계라고 하는 걸 알기 위해서 마치 카이런이 망각의 바다를 지나듯이 물길을 지나서 이 루트를 통과를 하면은 새로운 이 명부가, 프루토의 세계가 이렇게 열립니다. 그러다 보면은 이게 이 낙골묘입니다. 낙골묘가 부분적으로 동네를 이루면서, 어떤 건 테라스 하우스처럼, 어떤 것은 아파트처럼 서 있고, 뒤로 돌아보면은
아주 이 파편적이긴 하지만은 서로 조직된 그런 공원처럼 만들어져 있는 게 이 시안 추모 공원입니다. 여러 가지 형태의 이 커뮤니티가 이렇게 형성되어 있습니다. 때로는 이렇게 광장이 있기도 하고, 때로는 이렇게 수반이 있기도 하고, 때로는 이렇게 연립주택처럼 이렇게 되어 있는 곳도 있고, 그래서 전체가 하나의 마을처럼 죽은 자를 기리는 그런 세계처럼 되어 있습니다. 제가 무덤에 대해서 사실은 관심이 많습니다. 이게 여행도 유럽 여행도 묘지 기행도 특별히 조직해서 가기는 합니다. 묘지라고 하는 건 유럽에도 우리나라도 그렇지만 동서고금 다 경치가 좋은 곳에 두기 마련이기 때문에 좋은 경치도 볼 수 있고, 특별히 묘지는 각 지방의 그 고유한 건축의 형태의 원형을 그대로 본떠서 만들기 때문에 건축을 공부하기도 좋고, 무엇보다도 무덤 속에 묻혀져 있는 묻혀져 있는 이들을 대한 서사가 굉장히 여러 가지 경우가 많아서 저는 무덤 찾는 것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특히 낯선 도시에 가면 무덤부터 파악하는 게 제 습관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어느 날 이 무덤이 저에게 설계가 과제로 왔습니다. 노무현 대통령의 무덤입니다. 노무현 대통령을 싫어하시는 분도 있으실 거로 압니다만은 참 특별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싫어했건 좋아했건 많은 사람들이 이분의 죽음을 슬퍼했습니다. 대통령이면서 대통령답지 않다고 이야기를 들었고, 그전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국회의원일 때도 그렇고 변호사일 때도 그랬습니다. 늘 이분은 자기 사회에서 통념적으로 있는 어떤 경계 안에서 자기를 끊임없이 추방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주어진 매너리즘에서 도무지 그 매너리즘을 견디지 못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여러 삶의 자체가 그랬는데 삶의 마지막도 스스로를 경계 밖으로 던져버린 사람입니다. 이런 현충원에 대통령의 묘소가 있지만은 이분은 여기에도 묻히기 싫다고 했고, 고향 땅에 묻어달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수족들은 이렇게 보이는 사저 뒤쪽을 원했지만은 돌아가신 그 이튿날 제게 연락이 와서 어떤 위원회가 만들어졌는데, 제가 이 일주일 후에 현장을 가보고 사저 뒤 위쪽은 이분의 무덤으로는 적당하지 못하다고 저는 주장을 하고, 이 보이는 삼각형의 땅을 여기가 맞는 무덤이라고 저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저 높은 곳에 계실 분이 아니었고, 무덤은 특히 이 죽은 사람을 위한 공간이 아니고 산자인 남은 자인 우리를 위한 공간이어야 된다고 믿는 까닭이었습니다. 무덤 물줄기가 두 개가 이제 관통하고 있어서 원래 들어가는 곳, 제항하는 곳, 묻혀 있는 곳, 이 세 개의 부분에도 전통적인 그런 어떤 묘례에도 맞는 지형입니다. 마치 원래부터 이 땅은 무덤으로 되기로 원했던 듯 이렇게 느꼈습니다. 시간이 없었기 때문에 전체를 스케치로 다 진행을 했는데, 전체를 돌로 깔고 마지막에 이 곡장을 두르고 저 멀리 이 무덤을 만들었습니다. 땅은 여기가 가끔씩 홍수기에 범람하는 땅이었기 때문에 땅을 1.5m 평원 들어 올려서, 사실 이 땅은 들어 올렸지만 평지로 만들지 않고 서서히 경사였다가 평지가 되었다가 이게 마운드가 되는 그런 어떤 인공적인 지형으로 만들어서 이 전체를 감성적 지형이라고 하는 이름을 붙여서 여기에 서면은 사람들은 방문하는 사람들은 잘 느끼지 못하지만은 이 지형이 갖고 있는 아주 오묘한 그런 어떤 차이 때문에 앞으로 나가기도 하고 머무르기도 한다는 사실을 사람들은 잘 모르긴 하지만은 좀 그런 광경을 보고 있습니다. 바닥에 이 글귀를 새겨서 비석으로 삼자고 제가 제안을 했고 15,000개의 그런 박석이 이렇게 모였습니다. 이게 너럭바위 밑에 이제 봉분함을 묻었습니다. 사람 사는 세상을 주장하신 분이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아주
일상적인 마을의 이 지도처럼 큰 길, 작은 길, 물길 그리고 언덕 등을 만들어서 전체를 조성을 했고요. 그리고 1년 후에 이렇게 완공이 되었습니다. 이곳은 지금 이 17년 올해가 돌아가신 지 16년째입니다만은 1년에 100만 명이 방문하는 그런 곳입니다. 100만 명이라면 하루에 3,000명이 온다고 하는 것이니까 어마어마하게 많은 사람들이 옵니다. 이 사람들이 근데 오는데 그냥 여기 있는 무덤만 그냥 슬기 쳐다보고 참배만 하고 가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여기에서 서성입니다. 글을 읽든지 호공을 갖다가 이제 쳐다보든지 해서 많은 사람이 서성이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참배만 하고 가는 사람은 그런 목적을 가지고 있는 사람 외에는 거의 없습니다. 오는 사람도 한 번만 오는 게 아니라 매일마다 오는 사람도 있고 1년에도 몇 번씩 오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와서 많은 생각을 하고 가는 듯합니다. 그리고 그 후에 대통령 기념관도 제가 그 바로 인근에 설계를 했습니다. 큰 시설이었기 때문에 마을의 풍경을 거슬릴 것을 제가 저해서 그냥 건물로 설계하지 말고 땅으로 설계를 하자고 개념을 잡고 일어서는 땅, 라이징 랜드라고 하는 개념으로 이 건물을 언덕처럼 만들어서 솟아오르는 작은 시설이 이 주변에 이 마을에 있는 작은 건축과 그 크기가 이 조화가 되도록 이렇게 만들어져서 3년 전에 이렇게 완공을 갖다가 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저에서 뱀산까지 이 대통령이 공부하던 또 보이는 그런 곳입니다. 그래서 제가 맡은 임무를 지난 13년간에 걸쳐서 저는 완성을 하고 보고를 드렸습니다. 사실은 이는 전시관 내부고요. 그래서 아마 천지개벽을 한 땅이 이 땅인 것 같습니다. 근데 묘역을 완성하고 나서 제가 쓴 책이 하나 있었습니다. 노무현의 무덤 스스로 추방된 자들을 위한 풍경이라고 하는 책을 제가 발견한 적이 있습니다. 제가 만들고 나서 나오자마자 여기 방문한 사람들뿐만 아니라 노무현 대통령 스스로가 제가 생각하기에는 자기의 삶을 항상 경계 밖으로 추방한 그런 어떤 분이라고 느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스스로 추방된 자, 이 말은 제가 만든 말이 아니라 에드워드 사이드라고 하는 팔레스타인계 미국 문화 평론가가 한 말입니다. 오리엔탈리즘이라는 이 책을 써서 서양인이 갖고 있는 동양에 대한 편견을 낱낱이 고발한 그런 사람인데, 이 사람이 BBC 방송에서 한 이야기를 책으로 묶어서 나온 게 지식인의 표상이라고 한 책입니다. 우리말로는 권력과 지성이라고 하는 이런 제하로 이게 발간이 됐는데 좀 제목이 좀 이상합니다만은 아무튼 지식인에 관한 책입니다. 이 지식인에 관한 이 정의를 이 사람이 한 게, 지식인은 결단코 경계 안에 머물러서는 되지 않는다고 하는 겁니다. 경계 밖에 머물러야 지식인의 사명이 다한다고 했습니다. 경계 밖은 춥고 배고프고 쓸쓸하고 외롭고 무섭습니다. 그래서 그쪽에 그 경계 밖에 서기를 굉장히 꺼려합니다. 그렇지만 그게 무섭다고, 그게 두렵다고 경계 밖에 서지 않고 경계 안으로 들어오면 그 사람은 그 지식인은 자기의 임무를 포기하는 자라고 이 사람은 단호히 이야기합니다. 그렇지만 그 지식인 스스로는 경계 밖에서 고통에 떨지만은 그 고통 때문에 경계 안에 있는 사람들은 평화할 수 있다고 이야기를 갖다 한 것입니다. 이게 지식인의 의무입니다. 이 추방된 지식인이라 그러면 항상 저한테는 이 생각되는 사람이 한 사람이 있습니다. 이 발터 벤야민이라고 하는 이 독일의 유태인계 철학자입니다. 이 사람은 특히 이 건축과
공간, 도시에 대한 글을 많이 써서 건축하는 사람에게는 굉장히 익숙한 그런 철학자인데, 이 사람이 파리의 도시 풍경에 대해서 새롭게 나타난 그 당시의 여러 가지 도시 가로 풍경에 대해서 이게 연구를 하면서 글을 쓰다가 다른 동료 지식인들이 이 미국으로 망명하는 걸 놓쳐가지고 나치가 침공하는데도 그냥 붙들려 있다가 막바지에 피레네 산맥을 넘어서 망명하려고 계획을 짜고 보르도라고 하는 그런 어떤 피레네 산맥 밑의 작은 마을에 피신을 합니다. 여기에서 미국 가는 길이 막혔다고 하는 것을 알고 다량의 몰핀을 먹고 스스로 목숨을 끊은 곳입니다. 이 보르도에 있는 마을의 이 마을 묘지인데, 묘지 안에 가면 발터 베냐민의 묘가 자기가 쓴 그린 문화의 기록은 야만의 기록 없이는 결코 존재하지 않는다고 하는 묘비와 함께 지금도 묻혀져 있습니다. 이 사람이 죽은 지 50년이 되는 1990년에 이 마을 묘지 이 광장에 다니 카라반이라고 하는 유태인의 독일 조각가가 이 기념물을 기념해서 하나 설치를 했습니다. 철제의 통관을 땅 밑으로 이렇게 파묻어서 바다 속으로 빠져 들어가게 하는 이런 아주 위태로운 그런 어떤 조각물입니다. 아주 경사가 급해서, 또 저 끝에는 물론 유리가 붙어 있어서 위험을 낙하를 방지하고 있지만은 시각적으로는 투명해서 굉장히 위험스러운 상태를 뜻합니다. 아마 이 상태가 지식인의 상태라고 하는 것을 다니 카라반은 표시하고 싶었고, 이 이름이 패세지인데, 이 발터 베냐민이 파리의 그런 어떤 아케이드 이에 관한 글을 쓰면서 패세지라고 하는 그런 연관을 갖다 떠오르기도 합니다. 이 끝에는 익명의 알려진 저명한 사람보다 익명의 인물에 대한 기억을 기념하는 것이 훨씬 더 어렵지만, 이게 역사가 해야 될 그런 임무라고 이게 발터 베냐민의 글이 써져 있기도 합니다. 멀리서 보면 이렇게 이 조각물은 땅을 관통해서 지중해 바다로 이렇게 떨어지는 아주 위험한 상태의 조각입니다. 이게 지식인의 상태라고 하는 겁니다. 파리에 가면은 이 노틀담 사원이 관광 명소로 항상 이 사원 앞 광장에는 사람 하나 북적입니다. 최근에 불이 나가지고 최근에 완공을 다시 이제 복구를 하고 더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몰려듭니다. 근데 파리 사람들도 사실은 잘 모르던데요. 이 노트르담 사원 오른쪽을 끼고 쭉 올라가면 오른쪽 지도처럼 노트르담 사원이 보이시죠? 쭉 오른쪽으로 가면은 저 시사너각이 갈라지는 끝 부분에 아주 이 중요한 시설이 하나가 있습니다. 한 150m쯤 가면은 이게 낮은 담장으로 되어 있는 시설인데, 이 벽을 마치 칼로 후벼 판 듯이 이 시설의 제목을 써놓고 있습니다. 추방된 프랑스의 순교자라고 하는 제목입니다. 이 시설은 사실은 BC 정권 때 추방당한 유태인 20만 명을 기념하는 그런 어떤 전쟁 박물관입니다. 국방부에서 관리를 하고 시간제로 이게 문을 열어주기 때문에 기다렸다가 문이 열리면은 이게 들어가는데, 아주 가파른 계단을 타고 이렇게 내려가면은 저 끝에 쇠창살의 조각이 보이고 그 밑에 있는 창살 너머로 시아너강의 물결이 이렇게 보입니다. 그리고 보이고 담벼락은 4m 높이의 담벼락이 이렇게 둘러쌉니다. 조금 전에 있었던 노틀담 사원 앞의 그 시끌벅적한 그런 어떤 이게 소음은 여기서 완벽히 사라지고 완전한 무음, 진공의 상태처럼 느끼기도 합니다. 몸을 돌려서 이
기념관의 입구입니다. 들어가 보면은 전체의 기념한 조각이 나오고 양사방의 그런 어떤 지역들이 나오고 가운데는 20만 명의 추방당한 유태인의 명부가 벽면에 빼곡히 이렇게 써져 있습니다. 위층으로 올라가면 여러 가지 이게 전시실이 있고요. 그리고 나오면은 다시 4m 높이의 담벼락이 이렇게 전체를 둘러싸고 있습니다. 사람들 이곳을 잘 모르기 때문에 사실은 이 시설은 뺑귀숑이라고 하는 아주 유명한 프랑스의 건축가가 설계한 이 건축인데 파리 사람들도 잘 모르기 때문에 찾아오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어떤 때는 혼자만 있게도 됩니다. 그렇다면 완벽하게 혹시 스스로가 추방당한 그런 어떤 심정을 갖게 되는 곳이 이곳의 이 건축의 풍경입니다. 아마 건축가가 추방당한 유태인 순교자, 추방당한 프랑스 순교자들이 살아야 되는 풍경이 이랬을 것이라고 짐작해서 이렇게 계획한 것이라고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사실 이게 어떻게 보면 추방당한 사람들 혹은 달리 이야기하면 이게 교회의 모습이지 않을까 생각하는 겁니다. 보시는 도면은 예루살렘 솔로몬이 만든 예루살렘 성전의 북은 평면도입니다. 사실 이 평면도는 성경을 보면은 솔로몬이 지었다고 되어 있지만은 설계는 다윗이 했죠. 다윗이 이게 지으려고 했는데 죄를 많이 지은 다윗에게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아들 보고 아들에게 짓게 하라고 얘기하면서 하나님이 어떻게 말씀하시냐면은 이 모든 물자와 이걸 준비한 것을 다 넘기라고 얘기하십니다. 그래서 다윗은 평생 동안 모은 그런 모든 물자, 돈, 인원들을 전부 다 이게 솔로몬에게 넘기면서 마지막으로 도면을 넘긴 게 이게 설계도를 넘깁니다. 설계도를 넘기면서 다윗이 한 이야기가 하나님의 손이 내게 임하여 이 모든 것을 알게 하셨고 그리게 하셨노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그리게 하여서 이 도면을 솔로몬에게 이게 넘긴 겁니다. 그러니까 솔로몬은 시공자고 다윗이 사실은 건축가인 셈입니다. 아무튼 이 공간을 우리는 파눔이라고 라틴어로 이야기를 합니다. 그 안에는 이제 지성소 사쿠룸도 있습니다. 파눔은 굉장히 보시면은 건축가인 제가 보기에도 어마어마하게 조직적이고 체계적입니다. 여기서 이루어지는 일이 얼마나 위험이 있고 장엄한지를 저는 이 도면을 보고도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이 파눔인데 파놈을 성벽에 둘러싸고 파놈 앞에 있는 출입구의 전면을 프로파놈이라고 합니다. 프로파놈은 영어의 프로페인, 속되다라고 하는 것의 어원이 프로파놈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파놈의 밖에 있는 것은 속된 것이고 파놈 안에 있는 이 성전은 경건한 곳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성전이라고 하는 것은 불림을 받은 사람들 의 모임이니까 이런 경건성을 전제로 합니다. 그래서 교회를 라틴어로는 에클레시아라고 하고 그래서 콜링아웃이라고 하는 것을 콜링아웃 뜻을 갖고 있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건축이 아니고 불림을 받은 사람들의 모임, 그 공동체고 그 공동체를 위한 건축이 교회당 바로 파눔이라고 하는 것이고 이 교회당 밖은 세속이라고 하는 것을 저는 이제 알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교회당이라고 하는 것은 불림을 받은 사람들이니까 경건성이 그 무엇보다도 첫 번째 되는 본질이 아닐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겁니다. 얼마 전에 꽤 됐습니다만은 시골에 있는 하양이라고 하는 대구 옆에 경산에 있는 하양이라는 곳에 작은 교회 한 20평도 채 되지 않은 교회당을 하나 설계하게 되었습니다. 이 교회당의 목사님은 굉장히 한학을 전공하시는 분인데 특이하신 분입니다. 감리교회인데 저하고 제법 친하게 되어서 이 목사님은
이 죽은 자에 대한 관심이 많고, 옛날에 우리 상여집을 모으기도 하고 상여집으로 이제 그 박물관을 만들기를 꿈꾸는 뭐 그런 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저하고 그 전부터 알고 지내다가 제가 하도 우리 한국의 교회당의 그런 어떤 폐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니까 교회당이 그렇게 지었을 필요가 없는데 그럼 숭여상 씨 당신 마음대로 뭐 교회당 하나만 지어보라고 해서 지은 게 이 하양무학로 교회입니다. 돈이 있을 리가 없죠. 그래서 설계비도 제대로 이제 줄 수가 없어서 못 받았는데, 이게 꽤 짓고 나서는 꽤 많이 이제 사람들에게 인구가 회자가 되어 가지고 신문 인터뷰까지 하십니다. 그러면서 숭여상이 이게 거의 설계를 공짜로 이게 공짜로 설계를 하게 했다고 했는데, 그 신문에서 거의란 말을 빼는 바람에 신문에서는 공짜로 설계를 했다고 하는 바람에 전국의 수많은 목사님들이 저한테 전화를 갖다가 하는 그런 일이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돈이 없기 때문에 굉장히 단순하게 지을 수밖에 없습니다. 마침 이게 어떤 독지가 벽돌을 공장 사장님이 벽돌을 그냥 주겠다고 이게 이야기를 하셔가지고 이 참 마침 잘 되었습니다. 안 그래도 한 가지 재료만 쓰려고 그랬는데 벽돌이 참 맞는 재료인 것 같았습니다. 그 사장님은 벽돌이니까 벽에만 쓰겠지 생각하고 주신다고 그랬는데, 지금 벽돌을 벽만 쓰는 게 아니라 바깥벽만 아니라 안벽도 쓰고 바닥에도 쓰고 천정에도 쓰고 심지어 가구까지 다 벽돌을 만들었으니까 벽돌 사장님이 중간에서 저에게 눈을 흘기다가 그냥 그만두시고 그냥 그만 주시겠다고 얘기를 하시고, 나머지는 그래도 참 감사하게 다 받아서 썼습니다. 이 건축이 완성될 때쯤 앞에 사실은 건물이 있었는데, 이 목사님이 이 건물이 앞에 있는 기존 건물이 가리는 걸 꺼려해서 이 건물도 집도 매입을 해서 야외 예배당까지 만들었습니다. 야외 예배당을 만들고 나서 제가 이게 이 느티나무를 하나를 심어야 되겠다고 얘기하니까 돈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마을에 있는 은혜사라고 하는 절의 주지 스님에게 얘기를 해서 주지 스님이 헌금을 해가지고 이 느티나무를 심었습니다. 이 느티나무를 심은 까닭은 이게 진짜 마을의 사람들이 같이 공유할 게 틀림없으니까 마치 마을의 당산나무처럼 이렇게 삼고자 해서 실제로 이 마을의 중요한 모임처가 되어 있습니다. 내부는 굉장히 단순합니다. 작은 공간이고요. 40명, 40명 정도의 사람밖에 모일 수 없는 아주 작은 공간이고, 다른 어떤 시설, 음향기기 시설도 필요가 없어서 빛과 어둠으로만 전체의 분위기를 내부를 조성하고 있습니다. 이야기 듣기로는 이 교회당을 방문한 많은 사람들이 가끔은 앉아서 신자가 아닌데도 방문객인데도 와서 울고 간다고 하는 이야기를 듣습니다. 왜 울까? 저는 이 단순하고 명료함이 주는 그런 어떤 신비로움 때문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시인 폴 발레리가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명료한 만큼 신비로운 게 없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저는 그 말 또한 믿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교회당은 순례자의 교회당처럼 이렇게 되었다고 그럽니다. 이 교회당의 건너편에 이게 카페를, 이 교회 다니는 어떤 장로님이 카페를 만들어서 이 교회당의 부속 시설로 이게 썼습니다. 이 설계는 저한테 맡기지 못하고 제 아들에게 이제 맡기는 바람에, 제 아들도 건축가인데 제가 좀 봐주겠지 싶어서 저한테는 맡기지 못하고 싶었는데, 아들이 저한테 한마디도 이야기 안 하고 자기 마음대로 서열 했습니다. 그렇지만은 이게 꽤 근사하게 만들어져서 이 마을의 중요한 문화시설, 중요한 공유시설이 되어서 이곳을 알고 지나가든 모르고 지나가든 오는 사람들이 수시로 와서 마음의 평화를 잠시라도 얻고 가는 곳이 되어 있다고 합니다. 이게 순교를 이해하기 위한
그런 어떤 이게 중요한 모티브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순교라고 하는 것은 한자 순자는 순장할 때의 순자와 똑같습니다. 뜻은 죽어서 다시 살 순입니다. 그러니까 순교라고 하는 것은 죽어서 다시 사는 일입니다. 교자를 안 붙이고는 순사라고 이야기를 하기로 했습니다. 죽어서 다시 사는 일이 순사입니다. 순교하면은 믿음 때문에 죽어서 다시 사는 일이 순교입니다. 물론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는 예수 그리스도의 철저한 스스로 추방한 그런 삶을 본받는 그런 일에서 비롯된 일이라고 저는 그렇게 여깁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그렇게 이 순교를 했듯이 많은 제자들도 그 따라서 이 순교를 했습니다. 또한 우리나라에 1866년 바로 이 남양 선모 성지가 만들어진 이 그런 이유이기도 한 그런 해에 세계 유례가 없는 그런 어떤 순교의 역사가 벌어졌습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이 밀양에 순교한 사람이 신석복이라는 복자입니다. 소금 장수였는데 밀양 명례라는 곳에서 소금을 팔다가 믿음을 저버리지 않고 잡혀가서 그냥 교수형에 처해진 그런 사람입니다. 아까 설명드린 봉화마을 노무현 대통령이 묻혀진 봉화마을 북쪽에 낙동강이 있는데 낙동강 변에 언덕에 아래 그림처럼 언덕에 있는 곳이 명례라는 곳입니다. 이곳이 1938년에 지어진 이게 한옥성당이 작은 한옥성당이 하나가 원래 있습니다. 이곳에 부임하셨던 이재민 신부님께서 저는 이재민 신부님의 글을 참 좋아하는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이재민 신부께서 이 신석복 복자의 생가틀을 발굴하고 이곳을 성지화하겠다고 이 결심을 하고 국리하시면서 저를 찾으셔가지고 이 주변을 전부 성지화하는 일에 제가 도와드리게 되었습니다. 전체가 한 7,000평의 그런 어떤 언덕입니다. 성지화해야 되니까 이 전체를 이 땅을 다스려야 되니까 돈은 자금이 있을 리가 없죠. 그렇지만 전체의 풍경을 만들어야 되니까 여기 한 50채의 가옥이 있었는데 지금 아무도 이제 다 소개가 되어 있습니다. 위에 북쪽에는 마을이 있는데 이 자체는 가옥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필지를 지도상에 있는 기록상에 있는 필지를 다 찾아내어서 이것을 14처로 한 필지마다 14처를 다 만들면서 전체를 회유를 하게 하고 그 절벽에 기념성당을 짓고 마을 쪽에는 여러 가지 필요한 사제관이나 수녀원이나 등등을 짓는 전체 계획을 만듭니다. 그렇지만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이 한옥성당이 1938년에 지어진 한옥성당이 그대로 항상 중심이 될 수 있도록 다른 시설들은 풍경 혹은 인공적인 집안처럼 만들기로 이렇게 결심을 하고 첫 번째로 1단계로 이 기념성당을 만든 일에 시작을 해서 착수를 해서 완공을 했습니다. 이 지 맘대로 돌아가네요. 절벽면에 마치 이 한옥성당의 풍경을 이 새로운 기념성당이 규모가 큰 성당이 지배하면 하지 않기 위해서 마치 옹벽처럼 속으로 파고 이제 들어갑니다. 그러면은 이 위에는 이 건축이 나타나는 게 아니라 이런 이 평지가 공간이 나타나고 작은 그런 어떤 단이 나타납니다. 저 단 아래가 이 기념성당 부분이고 이 공간은 특별한 큰 미사 때 순례 미사 때 여기에서 이제 집회할 수 있는 그런 공간 장치들을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이 서쪽으로 내려가면은 옹벽이 겹겹이 쌓여져 있는 그런 어떤 속에 이 기념성당이 들어서게 하였습니다. 집을
설계를 마치고 이 착공을 했는데 이 느티나무가 기존에 느티나무가 하나가 있어서 이 느티나무를 설계대로 이게 지어야 되면 베어내어야 돼서 도무지 그럴 수가 없어서 느티나무를 살리느라고 또 설계를 죄다 새로 해야만 됐던 그런 일도 있었습니다. 들어가면은 이 왼쪽은 절벽이니까 땅에 파묻혀 있고 오른쪽은 이제 낙동강 쪽 서쪽의 햇살이 이렇게 베럴볼트처럼 휘어진 천정을 타고 이게 빛이 시시각각으로 변해 나오는 게 이 풍경이 시간이 이 전체를 지배하는 듯해서 굉장히 아름답습니다. 그리고 왼쪽 위에 이 8개의 9개의 이 천청을 뚫어서 위로 빛이 떨어지도록 이렇게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다시 나오면은 이런 풍경이 남아져 있습니다. 이게 사진 안 가져왔는데 신속복 복자의 기념묘역도 이 안에 있어서 이 안에서 그 신속복 기념 복자의 묘역이 튀어나온 것이 이 부분 튀어나온 부분의 표현도 이렇게 만들어져 있었습니다. 순교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우리가 일반적인 사람이 하기가 굉장히 힘든 게 순교입니다. 목숨을 어떻게 버립니까? 그래서 시작한 게 이 1세기 때 시작된 수도원 운동이라고 수도원 현상이라고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스스로 목숨을 끊지는 못하지만은 자기 일상에서 자기의 목숨을 자기 생활을 버린 그런 이 사람들이 수도를 위해서 일상에서 나와서 광야로 나갔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수도의 형태를 갖다가 모르고 여러 가지 관리의 수도를 갖다 하다가 이 6세기에 누르시아의 베네딕트 성인이 원래는 이 로마에 가서 이 학문을 연구하러 갔는데 로마가 그 당시에 로마 제국이 멸망하고 많은 어떤 이단의 풍습들이 이게 지배하는 걸 보고 실망을 느끼고 그 근처에 수비아코에 가서 수도를 하다가 많은 사람이 영험이 있어서 많은 사람이 따라와서 이 소문이 나서 굉장히 중요한 이 영향을 갖다가 미치게 되어서 이분이 기술한 책이 글이 베네딕트 규칙 73개 조항의 규칙서로 지금까지도 많은 수도원에서 이게 기초로 삼고 있는 텍스트라고 알고 있습니다. 이 글에 나와 있는 이 규칙서를 보면은 1조부터 이 73개 조까지 보면은 굉장히 수도원에 관한 수도원을 어떻게 조직하고 어떻게 운영하고 어떻게 생활하고 하는 부분이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이 규칙서를 다 읽고 나서 제가 느낀 것은 수도사에게 필요한 것은 3가지 자유라고 하는 것을 제가 알게 되었습니다. 3가지 자유는 첫 번째는 육체의 자유고 육체로부터의 자유입니다. 그러니까 자기 친척이나 모든 걸 가족을 다 버려야 됩니다. 그 재물의 자유입니다. 재산 다 버려야 되고요. 마지막으로 정신의 자유입니다. 자기를 옥죄하는 번뇌, 죄악의 생각에서 그걸 다 버려야 됩니다. 그걸 위해서 하는 행동이 청빈해야 되고 동정해야 되고 순종을 지켜야 되는 것이 수도사들이 지켜야 되는 그런 어떤 생활의 그런 어떤 강령이라고 저는 그렇게 이해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결단코 수도사가 될 수 없다고 하는 것도 이 책을 통해서 저는 알게 되었습니다. 이 베네딕트 규칙서에 의해서 만든 건축의 모양이 생갈렌이라고 하는 스위스의 북서부에 있는 이 수도원의 도서관에서 발견이 되었습니다. 9세기에 그려진 도서관인데 9세기적인 도면인데 보면은 이 가운데 이 중정이 사각형의 중정이 제일 가운데에 있죠. 그리고 북쪽에 성당이 붙어 있고 오른쪽 변에 기숙사 보통은 2층 건물입니다. 아래층은 챕터 하우스라고 사무 이 수도사들끼리 모이는 그런 어떤 공간이 하나 있고 그 위층은 기숙사고요. 그리고 밑변은 이제 식당이 되고 그리고 왼쪽 변은 이게 작업소가 되는 이게 가장 기본적인 수도원의
베네딕트 수도원의 그런 요소들이고 그 주변에 있는 것은 관련된 어떤 부가 시설들입니다. 이 건축은 지어진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후대 학자들이 이것을 토대로 해서 만든 모형이 있는데 이게 생갈렌에서 발견된 지도에 의해서 만들어진 모형입니다. 이거 전체가 보면은 전체 시설을 갖다가 세우고 전체를 담으로 둘러싸는 것이 이게 추방된 자들을 위한, 스스로 추방된 자들을 위한 도시라고 저는 그렇게 수도원을 이해를 했습니다. 수도원은 크게 나누어서 그 생활의 형태로 보면 모나스트리와 크로이스터가 이게 영어로 두 단어가 있는데 이 두 단어의 뜻은 사실은 우리가 다 수도원이라고 하지만은 생활의 형태에서 비롯된 것으로 좀 다르다고 하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모나스트리는 홀로 거주하는 수도원이라서 봉쇄 수도원이라고 그러고 크로이스터는 같이 거주하는 곳에서 공주 수도원이라고 합니다. 원래는 공주 수도원이었는데 제일 큰 것이 이제 이 크루니 수도원이 그 당시에 가장 큰 중세 초기의 수도원이었는데 이 같이 사는 수도 생활에 대해서 불편함을 느낀 브루노라고 하는 수사가 1084년에 8명의 수도사를 데리고 프랑스 알프스로 이제 계곡으로 떠나서 만드는 게 그랑 샤르트레즈라고 하는 수도원, 이 봉쇄 수도원의 시작이었다고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 그랑 샤르트레즈 수도원은 지금도 가보면 프랑스 알프스의 첩첩산중으로 들어가서 위치하고 있습니다. 가까운 도시가 그레노블인데 그레노블에서 평면 거리로 불과 20-30km밖에 되지 않는데 차로 가면 1시간 반이 걸릴 정도니까 그 당시에 1084년에 이곳에 가서 수도원을 만들었다고 하는 것은 세상의 끝에 갔다고 하는 그런 이야기일 것이라고 저는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지금도 이곳은 2km권밖에는 사람을 출입을 허용하지 않고 막고 있습니다. 이 앞에 있는 2km 밖에 있는 시설이 이제 박물관이 있어서 이곳을 통해서 이제 이 수도원의 생활을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을 보고 싶었던 필립 그로넨긴이라고 하는 이 독일의 영화 감독이 이 수도원을 찍고 싶어서 1980년대 청원서를 냅니다. 수도원을 한번 이게 찍게 해달라고 하는 간절한 청원서를 내놨는데 대답이 한마디도 없다가 16년 후에 해답을 하나 받았습니다. 지금도 찍고 싶으면 오라고 하는 겁니다. 단 조건이 혼자 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감독이 촬영 기구를 걸머쥐고 가서 6개월 동안 기거하면서 찍은 영화가 Into Great Silence라고 하는 위대한 침묵이라고 번역된 그런 영화입니다. 이 영화가 우리나라에 첫 번째 상영이 됐을 때 제가 시사회에 제가 이제 가서 설명을 하게 되었었습니다. 영화사 요청으로요, 배급사 요청으로. 저는 미리 이 CD를 받아서 미리 한번 볼 수가 있었습니다. 미리 이제 봐야 이제 될 것 같았어요. 저한테는 2시간 47분의 러닝 타임인데 저한테는 순식간에 지나갔습니다. 대사가 거의 없습니다. 이 수도원에서 일상을 보내는 수도사들을 그냥 가만히 찍는 그런 내용이었는데 저는 이 수도원의 평면을 건축 구조를 아니까 기억하니까 이 사람이 지금 어디로 가고 어디로 나오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어서 저한테는 너무너무 흥미로운 그런 영화였습니다. 저는 순식간에 지나갔는데 시사회를 하기 전에 이게 일반 관객들, 수도원을 모르는 사람들 혹은 건축을 특히 알 리가 없는 사람들이 이걸 보면 어떻게 될까, 아니나 다를까, 이 코 고는 소리, 그냥 중간에 나가는 사람들 좀 즐비했습니다. 그렇지만 저한테는 너무너무 아름다운 영화였습니다. 이 영화가 CD로 나와 있는데 CD의 그 표지에 이런 말이 써져 있습니다. 완전한 침묵 속에서만 듣게 되고
언어가 사라질 때만 볼 수 있다고 하는 이 구절이 문장이 있습니다. 굉장히 아름다운 문장이라고 생각됩니다. 프랑스에 있는 샤르트르 성당입니다. 고딕 성당으로 유명합니다. 이 성당을 설명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이 성당을 들어가면은 입구를 들어가자마자 이 바닥에 이런 미로의 문양이 있습니다. 옛날에는 이 성당을 입구를 들어와서는 모든 사람들이 이 미로의 통로에 무릎을 꿇고 미로의 통로를 다 기어가면은 저 중앙부에 도달하게 됩니다. 그때쯤 되면 이 미로의 총길이는 260m인데 그때쯤 되면은 무릎에서는 피가 나기 마련입니다. 그때야 비로소 기도를 하고 일어서서 제단 앞으로 나갈 수가 있었다고 하는 겁니다. 이런 고통을 겪은 다음에 제단 앞으로 나가게 한 게 이 샤르트르 성당입니다. 지금은 아무도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이 미로의 문양이 있는 것조차 모르고 사람들은 성큼성큼 그냥 들어와서 제단 앞으로 나아갑니다. 티베트의 라싸에 가면은 조캉사원이라고 하는 7세기 때 만든 불교 사원이 있습니다. 이 사원의 구조가 참 독특하고 굉장히 아름답습니다. 이걸 다 설명드릴 시간은 없습니다. 이 사원의 앞에 보면은 오체투지를 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습니다. 그냥 아주 간절하게 육신을 이 바닥에 던져서 오체투지를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평생을 걸려서 자기 고향에서부터 오체투지를 하면서 이 조캉상으로 와서 오체투지를 하면서 희열의 웃음을 얻는 사람들입니다. 이런 사람들 보면은 몸에 온갖 상처가 이게 그냥 굳은 살이 베끼다가 온몸 전체가 그냥 아주 굳어져 있는 그 사람들을 굉장히 많이 봅니다. 그렇지만 얼굴은 굉장히 희열에 차 있습니다. 수도라고 하는 게 과연 무엇일까요? 수도는 말 그대로 닦을 숫자 길도자입니다. 저는 오체토지를 하는 사람을 보면서 수도는 그냥 밀실에 앉아서 영화시중의 미소로 얻는 게 수도가 아니고 자기 몸을 던져서 길을 닦는 일이 수도라고 하는 것을 이 말 자체 그대로가 진실이구나 하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고통을 동반해서 얻어지는 게 수도라고 하는 겁니다. 이 수도 끝에 얻는 것들이 과연 무엇일까? 이 바로 아마 평화 아닐까 하는 겁니다. 우리의 평화와 영어의 평화의 가리키는 피스는 뜻이 다릅니다. 같은 말이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우리의 평화는 한자를 보면은 화자는 입에다가 곡식을 넣어준다고 하는 거니까 배부르게 한다는 겁니다. 이 뜻이 그렇게 이게 그저 그런 뜻이고, 평자가 중요한데 평자는 한자의 원리를 보면은 수면 위에 크고 작은 수초가 서로 다른 크기의 수초가 평형을 이루면서 서로 떠서 조화를 이루는 게 평자입니다. 그냥 서로 다릅니다. 어떤 사람은 크고 어떤 사람은 작고 어떤 사람은 무겁고 어떤 사람은 가벼운데 그게 서로의 평형을 이루면서 전체가 조화되는 게 평자입니다. 조금 위태스럽긴 하지만 굉장히 아름다운 형태가 평화입니다. 피스의 동사형은 패시파입니다. 무력으로 진압하다고 하는 뜻입니다. 무력으로 진압해서 얻는 큰 평화가 패시픽 오션, 태평양입니다. 팍스 아메리카나가 무력으로 진압해서 얻는 제국의 평화입니다. 그렇지만 그 무력이 팍스 로마나가 오래 가지 못했습니다. 지금 있지가 않습니다. 그 무력이 없어지면 그 평화는 깨어집니다. 팍스 아메리카나도 곧 지금도 붕괴되고 있죠. 그러니까 그런 무력은 단기간이니까 영원한 평화를 줄 수가 없다고 하는 겁니다. 만약 그 무력이 영원 불변하다면, 절대적이라면, 그로서 얻는 평화는 영원할 것이라고 하는 게 종교의 평화, 신에 의한 절대자가 주는 권위에 의해서, 그 힘에 의해서 얻어지는 평화가 이게 종국적인 우리의 평화가 아닌가 이렇게 여겨지는 겁니다. 그래서 평화를 주소서라고 우리가 기도를 합니다. 저에게 참으로 하고 싶었던 일이 수도원을 설계하는 일이었는데, 제가
몇 년 전에 이 기회를 제 간절한 마음을 하나님께서 들어주셔서 이 설교를 할 기회를 얻었습니다. 외관 수도원에 있는 피정 센터를 피정의 집을 설계할 기회를 얻었습니다. 외관 수도원은 알기는 알았지만 이 설계를 하기 전까지는 얼마만큼 중요하고 아름다운 기관인지를 제가 참 알지를 못했습니다. 그렇지만 이 설계를 하면서 이 땅에 이 기관이, 이 조직이, 이 단체가 있음으로써 우리가 얻어지는 평화가 참 큰 것이라고 하는 것을 새삼 알게 되었습니다. 외관 수도원은 이게 아시는 분도 많고, 특히 이 자리에 외관 수도원 아빠 스님께서도 와 계셔서 제가 설명드리는 게 좀 민망해서 설명을 자세히 드리지는 않겠습니다. 외관역 옆에 1952년에 여기에 들어서게 되었습니다. 마침 저하고 나이도 똑같습니다. 원래는 1908년에 서울의 대학로에 있다가 이북으로 갔다가 다시 이게 만주로도 가서 활동하다가 많은 순교자를 갖다가 낳고 해방 후에 그냥 전쟁 후에 이 남한으로 와서 원래 있었던 덕원, 이북의 덕원하고 비슷한 땅을 찾아서 언제든지 이북으로 갈 수 있도록 철도 옆에 만든 게 외관 수도원의 위치를 잡은 이유라고 저는 전해 들었습니다. 수많은 정통적인 수도원의 모든 것을 여기서 갖추고 있었습니다. 원래는 피정센터가 한국 최초의 피정센터가 있었는데 도시계획 도로로 의해서 땅이 갈라지는 바람에 외부로 떨어지게 되어서 다시 피정센터를 낡기도 해서 새로 지어야 됐습니다. 주어진 땅은 이 경계 부분의 땅입니다. 경계 부분 잡은 것은 더 이상 도시계획이 더 침범하지 말라고 하는 뜻도 있었다고 그럽니다. 그렇지만 제가 보기에는 이 경계의 땅이 갖고 있는 의미가 굉장히 컸습니다. 그러니까 피정센터라고 하는 것은 경계 밖에 있는, 어떻게 생각하면 경계 안에 있는 우리 스스로를 경계 밖으로 추방을 해서 잠시 머무르는 곳이 이 피정센터이기 때문에, 피정의 집이기 때문에 경계 위의 집이라고 저는 생각되는 것입니다. 피정이란 말 자체도 굉장히 근사한 말입니다. 피자를 보시면은 피할 피자인데, 한자를 보면은, 한자의 구성 원리를 보면은 벽을 쓰고 벽 옆으로 사람들이 슬슬 빠져나가는 게 피자입니다. 경계 밑으로 사람들이 슬슬 나가는 단어 피자고요. 정자는 참 오묘합니다. 풀을 청자와 싸울 쟁자를 붙였습니다. 그러니까 싸운 다음에, 고뇌 다음에 얻는 푸르름, 이게 고요할 정자입니다. 그러니까 피정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를 경계 밖으로 내보내서 자기를 옥죄오는 그런 고뇌와 싸워서 얻는 고요함, 이게 피정의 뜻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면은, 영어로 이야기하는 리트리트, 물러섬이라고 하는 것은 비교할 수 없는 아름다운 그런 내용을 가지고 있고, 이곳으로 이 피정센터의 건축의 뜻은 완벽하게 중요한 개념어가 된다고 저는 여겼습니다. 찾아보니까 이 알폰스 리고리라고 하는 성자가 피정을 이야기하기로 온천에 들어와서 홀로 머물고 다른 이가 되어 나아가는 곳이 피정의 그런 어떤 형태라고 방법이라고 설명하는 것도 알게 되어서 이게 완벽하게 피정이라고 하는 한자 말과 같은 말이라고 하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주어진 과제는 80명을 수용할 수 있는 시설이고, 그리고 1958년에 지어졌던 마오로관이라고 하는 원래 기숙사로 쓰던 공간을 다시 엮어서 갇힌 연관시설로 쓰게 해달라고 하는 리노베이션 프로젝트와 같이 붙었습니다. 전체는 저 위쪽으로 보면, 도면상으로 보면은 위쪽은 서쪽이기도 하고 이게 기차가 지나가는 곳이기도 해서 벽이 하나 필요합니다. 유리될 수 있는 벽이, 방어할 수 있는 벽이 필요하고, 그 안에 이제 이 정원을 만들고, 이게 수도원 쪽으로 대부분의 이 계실들을 놓았습니다. 대부분 독실입니다. 일부분은 수도원 요청에 의해서 이게 2인실로 만들었지만, 기본적으로는 여기 와서는 부부라도 여기 와서는 이제 홀로 머무는 것이 온당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주어진 완공된 모습인데요. 저 가운데 있는 게 1928년에 프랑스의 수도사들에 의해서 만들어진 원래의 구성당이고, 오른쪽 부분이 지금 있는 외관 수도원의 본부 대성당과 옆에는 수도자 숙소고요. 왼쪽에 있는 게 새로 지어진 피정센터고, 오른쪽 아래가 더불어서 지어진 수도자 쉼터라고 하는 건축입니다. 기차역에서 보면 이렇습니다. 담장도 새로 세웠습니다. 기차역에서 보면은 서쪽입니다. 많은 부호가 이 서측벽에 이게 써져 있습니다. 그리고 서양 해설을 받기 때문에 굉장히 강력하게 여러 가지 태양의 각도에 의해서 이 표정이 변합니다. 그리고 외부 사람이, 혹은 경계 밖의 사람이 이것을 보고 많은 생각을 하게 되지 않을까, 그런 어떤 의미를 던져줄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왼쪽은 이게 경당, 성당입니다. 그리고 위에는 하늘 성당도 있게 만들었습니다. 이 부호 보면은 이게 그냥 장식을 위한 것이 아니라 어떤 것은 빛을 주고, 어떤 것은 나와서 세상과 소통하고, 어떤 것은 이 내부에 있는 사람들이 모여서 기도를 하고 하는, 여기 피정의 삶의 방식들이 여기에 있는 것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수도원 쪽에서 보는 동측면이고요. 입구에 보면 가면 게이트가 나 있고, 들어가면 이 마오르관하고 통하는 계단이 있고요. 입구 부분입니다. 로비에서 이 중정이 이제 보이고요. 중정으로 올라갈 수가 있습니다. 그 전에 경당으로 가려면은, 경당은 조금 내려가야 됩니다. 땅에서 좀 내려가는 쪽이고, 햇빛의 방향이 항상 수시로 변합니다. 중정 옆에는 정원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제가 희망하기로는 여기에서 살다가 돌아가신, 소천하신 이 수도사들의 무덤이 원래는 있었는데 지금은 딴 데로 이장을 다 했습니다. 그래서 이 원래 수도원에는 같이 묘이 있는 것이 마땅하니까 기념묘역이라도 여기 만들자고 제안을 해서 그 실현을 기다리고 있고요. 경당으로 들어가면은 이게 빛의 방향을 고려해서 빛들을 이렇게 이제 이 방향을 고려해서 천창을 다 뚫었고요. 동서쪽으로, 동쪽에 이제 제단을 두고 빛은 위에서 내려오는 빛은 남쪽에서 오는 빛입니다. 그리고 이제 오후가 되면 이런 긴 빛이 이제 내려오게 되고요. 늦은 오후가 되면은 낙동강에서 오는 서측의 해살이 이렇게 비칩니다. 다시 나오게 되면은 이게 중정으로 이제 들어오면은 올라가는 야곱의 계단이라고 저는 이름을 했는데, 수도원에서는 베네딕트 계단이라고 이름을 다시 고쳤습니다. 올라가면은 각 층마다 기도실이 이렇게 있습니다. 각 그룹별로 기도나 오라토리움으로 쓸 수도 있고요. 각 개실은 이러한 어떤 이 개별실들이 있습니다. 여기서 나와서 위에 있는 브릿지를 통해서 거리를 두고 외부로 나가면은 경당 위에 하늘 성당을 이렇게 두었습니다. 하늘 성당의 서쪽변으로는 이 첨탑에는 베네딕트 성인의 이 물고기 자리의 성좌를, 별자리를 이렇게 붙여서 빛을 받도록 했고요. 그리고 서쪽으로 낙동강 너머로 넘어가는 석양이 저녁에 보면은 아주 비쳐서 방문자들을 굉장히 위로하는 그런 어떤 풍경을 이룹니다. 마오르관은 죄송합니다. 시간이 얼마 없는 것 같아서 빨리 자세히 설명 못하고 빨리 지나가는 걸 용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58년에 지어서 굉장히 많은 세월이 지난 70년가량의 세월이 지나면서 많은 때가 붙었습니다. 그 때들을 다 벗겨내고 원래의 목재를 다 나타내기도 했고요. 어떤 부분은 혹시 이 전체를 갖다가 흔적, 옛날의 재료의 마테리얼의 흔적은 남기되 전체 하나를 통일해서 마치 마지막의 풍경을 갖다 만든 식으로 힘칠을 다해서 대공간을 갖다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이 중앙 아래쪽에 수도자 쉼터라고 하는 곳은
우리 기프트샵 선물의 방이 있었는데 구성당의 왼쪽이 이 선물의 방이었는데 좁아서 그래서 확대할 필요가 있어서 이곳에 화장실과 혹은 이제 갤러리 카페를 갖다 겸하는 건물을 3층 건물로 만들자고 요청을 받아서 이 대나무 숲 옆에 이걸 짓게 되었습니다. 이 대나무 숲은 원래는 이 앞에 있는 도로가 원래 없었는데 도시계획 도로에서 이 도로가 나는 바람에 수도원이 바로 도로 면에 면하게 되어서 이 방어하기 위해서 대나무 숲을 일구었다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굉장히 아주 무성한 대나무 숲이었고 대나무 숲 옆에 있는 건물이라서 이 건축도 대나무와 같이 늙어가고자 이 면을 전부 다 대나무 거푸집으로 다 두어서 이렇게 마감을 다 했고요. 대나무 숲이 속에서도 관통되도록 만들었습니다. 대나무가 이게 이제 기억화가 되면 나중에 어쨌든 대나무가 혹시 없어지더라도 이 건축은 남아서 대나무의 기억을 갖다가 유지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리고 작년 8월에 완성을 하고 미사를 드렸습니다. 드리면서 제가 아빠 스님께서 저보고 한마디 하라 그래서 여기 써져 있는 대로 이 건축을 하기 위해서 제가 한 기도가 하나님의 손이 제게 임해서 저로 하여금 이 도면을 그리게 하시고 이 모든 걸 알게 해 주시기를 바라는 기도를 했다고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이 건축이 잘못되면 제 책임이 아니고 하나님 책임입니다. 다시 남양성모 순교자 기념묘역으로 이런 과정을 거치고 이제 남양성모 성지에 제가 맡은 임무를 수행을 하게 되었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이런 아름다운 그런 장소입니다. 제게 주어진 과제는 이 순교 무명의 이름 모를 순교자들을 위한 그런 어떤 기념묘역이고, 그리고 성당에서 이제 밖을 보면은 왼쪽에 소위 좌청룡에 해당하는 그런 어떤 언덕에 이 기념 무덤을 만들어 달라고 이야기를 부탁을 받았습니다. 묘역은 지금 여러분들이 묵주 길로 이제 14처 등으로 연관해서 연결해서 쓰시고 계시는 곳입니다. 이곳에 이루어질 풍경을 기념묘역이니까 어떤 특별한 제안을 받지를 못했습니다. 그냥 제가 노무현 대통령 묘역도 설계하고 그랬으니까 묘 설계는 잘하겠거니 하고 아마 저한테 맡기신 것이 아닐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제가 생각하는 그런 이때까지 설명드린 그런 어떤 정확하게 명시는 못하지만은 여기서 죽어간 사람들 뿐만 아니라 살아있는 우리를 위한 묘역이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명례성제 이재민 신부님의 그 말씀이 저는 늘 기억이 납니다. 죽어서 하는 부활이 어떤 의미가 있나 하고 이야기하시는 걸 전 들었습니다. 좋은 부활은 살아서 하는 부활이 우리가 해야 될 마땅한 부활 아닌가 하는 이야기에 대해서는 아주 제 가슴을 아직까지도 풀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여기에서 이런 모를 위한 순교자를 위한 무덤이기도 하지만은 어쩌면은 살아있는 우리를 위한 묘역일 수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은 저는 하고 있는 겁니다. 전체 배치도인데 배치도 보시면은 이게 무슨 그림인가 생각하실 겁니다. 사실은 땅을 전부 다 파고 들어갔습니다. 하나의 그 과정으로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과정은 소위 설명을 드리기 위해서 참회의 길이 있고, 그리고 순종의 길이 있고, 마지막으로는 평화의 길, 이 세 가지 길을 여기에 이제 그렸습니다. 그림 방법은 단면에서 보시면 어떤 부분은 이게 땅으로만 들어간 게 아니라 이 하늘과도 이 소통이 되고 이 풍경과도 수시로 소통이 되는 그런 길입니다. 전체를 보시면 이렇게 이제 파편적으로 보입니다. 그 내부에 들어가면은 그렇지 달리 보이게 됩니다.
영상이 있습니다. 예, 사실은 설계는 4년 전에 마쳤는데 아직 지을 돈이 없다고 하셔가지고 아직까지 못 짓고 있습니다만 올해 좋은 소식이 들려서 아마 곧 시행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올해 만약 시작된다면 아마 내년 에는 이 건축도 이 남양성묘 송지의 이름을 높인 일에 쓰여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거의 다 설명을 드렸습니다. 제가 이 건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린 것보다도 건축가라고 하는 사람들 이 맨 처음 그리는 작업이 이게 평면도를 그립니다. 평면도라고 하는 것은 건물을 중간에 잘라서 위에서 보는 그림인데 이 그림을 볼 수 있는 사람은 세상에 아무도 없습니다. 이 그림을 정확히 보려고 그러면 시점을 무한대로 올려야 됩니다. 마치 신만이 볼 수 있는 그림이 평면도입니다. 그렇지만 이 평면도는 이 사람들의 우리 삶을 조직하는 그림입니다. 그냥의 그림이 아닙니다. 이 한 사람도 우주보다도 귀한 생명이라고 그랬으니까 이 평면 속에서 살게 되는 사람들의 삶을 귀중함을 알면은 이 평면도를 10만이 그릴 수 있다고 하는 것은 정말 타당한 말입니다. 이 평면도를 그릴 수 있는 권리를, 특권을 부여받은 사람들이 건축가들입니다. 그러니까 건축가가 이 평면도를 잘 그리기 위해서는
자기의 시점에서 보는 게 아니라 자기의 시점을 무한대로 높일수록 평면도를 잘 그릴 수가 있다고 저는 느끼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 스스로를 늘 추방해야, 자기를 경계 밖으로 추방해야 되는 사람이, 첫 번째 사람이 이 건축가들이고, 그럼으로써 다른 사람의 삶을 잘 조직시킬 수 있다고 이게 저는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건축가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그래서 그런 결과가 얻어지는 게 윈스턴 처칠이 말한 것처럼 우리가 건축을 만들지만은 그 건축이 다시 우리를 만든다고 하는 말을, 이 중요함을 말 안다 그러면 함부로 그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항상 건축을 그릴 때 항상 함부로 선을 긋지를 못합니다. 항상 떨고 두렵고 항상 무섭습니다. 사실은 제가 잘못 그리면, 잘못 그린 도면 위에서 지어지는 건축 속에 살게 된 사람이 망가질까 봐 저는 항상 두렵습니다. 그래서 선이 곧잘 나가지 못합니다. 제가 아는 한 좋은 건축가들의 도면이 항상 일필휘지하는 사람이 거의 없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꼬르비제라고 하는 건축가, 대건축가, 이 사람은 그림을 참 잘 그린 사람입니다. 피카소만큼 그림을 그린 사람이고 같이 큐비즘 활동을 하는 사람인데도 이 사람의 도면 그리는 선은 항상 부들부들 떨고 있습니다. 이게 그 건축이 선이 가지고 있는 그쪽에 살게 되는 사람의 삶에 대한 존엄성을 아는 까닭일 거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저는 여전히 고민하고 두렵고 떨립니다. 건축하는 일은 그래서 항상 저한테 어렵습니다. 딴 것보다도. 그래서 저는 오전에 건축가라고 하는 것은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될까 하는 게 예수님의 그 산상복음을 통해서 저는 빌어서 쓴 적이 있습니다. 권력이나 자본이 펴놓은 넓은 문이 아니라 좁은 문으로 들어야 되고, 스스로를 깨끗하게 하여 거룩한 것을 계획에 두지 않아야 되고, 진주를 돼지에게 던지지 않아야 되고, 불의와 화평하지 않아야 되고, 고향에서도 비난을 받고 각오가 되어야 되고, 그 사람들 둘레에 갇혀서는 안 되고, 스스로를 밖으로 추방하여 광야에 홀로 서서 세상을 직시하는 성찰적 삶을 사는 사람이 건축가인 것을 알고 있습니다. 저는 알기만 알지 이렇게 되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항상 고민입니다. 스티브 잡스가 이런 이야기했습니다. 스탠포드 대학에서 축사에서 많은 사람들에게, 스티브 잡스는 우리에게 삶의 혁명을 일으킨 사람이죠. 이 사람이 스테이 헝그리, 갈망하라, 스테이 풀리시, 우직하라,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저는 이 말을 이렇게 고쳐서 제 스스로에게 쓰고 있습니다. 밖으로 나가서 홀로 있으라. 저는 세상의 유혹 때문에 쉽게 또 세상 속으로 들어가지만 항상 마음만은 이렇게 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제가 죽기 전에 한 번이라도 이렇게 살았으면 참 좋겠습니다. 저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마치겠습니다. 건축가 분들이 이 자기의 모든 걸 다 바쳐서 고민을 하면서 도면을 그린 거잖아요. 그 때문에 그게 지어지는 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지어지지 않으면 건축가에게 슬픈 거예요. 근데 우리가 소장이 말씀하셨지만 순교자의 언덕, 정말 우리가 소장님이 그 순교를 어떤 오브제처럼 이렇게 놓여져 있는 게 아니라 과정으로 경험하도록 만드신 특별한 공간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그걸 지어야 되는데
이게 참 여러분들이 많이 함께 좀 지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러면은